네, 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 3일차 오늘 특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파일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 중간에 뭐 화면이 안 보이거나 하실 때 파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화면 공유도 해드릴게요.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따부터 또 태풍 온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 피해 없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세계적 혁신가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진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좀 이번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심에 있어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시대에서 혁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혁신의 의미, 혁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혁신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혁신가 중에서 실천을 좀 잘했다고 이렇게 말해지는 혁신가와 또 창의적인 혁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세계적 혁신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일들을 헤쳐나갔었는지 좀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혁신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혁신은 저게 여기 네. 잠시만요.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한자가 가죽혁자예요. 그래서 가죽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얘기하듯이 이노베이션이라고도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 가죽을 새로 바꾼다는 의미처럼 아예 뭔가 예전에 있었던 달고 다른 가죽을 새 가죽으로 입히듯이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 그냥 계속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들 아니면 뭐 제도 그리고 그런 조직 그리고 또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무슨 세상이 개벽하는 것 같은 것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곧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완전 세상이 뒤바뀌었잖아요. 근데 혁신은 조금 기존에 있었던 나쁜 점들, 안 좋았던 것들을 새롭게 바뀐다는 것에 더 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는 풀리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아이디어나 뭐 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나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혁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냥 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려야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면 지금은 조금 시민이 중심이 돼서 바뀌어 나가는 게 좀 혁신의 취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SNS나 뭐 인터넷으로 다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혁신의 추세가 정부 이렇게 권력 중심, 관료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좀 시민 중심 사회로 많이 넘어왔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숙제하실 때 많이 찾아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위키피디아 같은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을 엄청 뭐 똑똑한 사람들이 그동안 써왔다면 그 백과사전을 자체적으로 공동이 그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위키피디아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백과사전이나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진짜 뭔가 고위 완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제 점점 바뀌어서 그 틀 자체를 위키피디아처럼 이렇게 수정 가능하게 추가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하기 쉽게끔 사람들이 쓰는 방법도 찾은 것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혁신 대표적으로는 공정무역이나 위키피디아나 뭐 그라민뱅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들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하면서요. 혁신가로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천해내는 혁신가라고 하나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는 만연하게 사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 원래 그래. 사회가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혁신가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가는 실천하는 혁신가로 먼저 좀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초상화 이렇게 이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위인전,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보셨을 때 나이팅게일을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계실 수도 있는데 나이팅게일은 이제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1820년도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영국 사람으로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간호사예요. 그러면 완전 정말 뭐 나폴레옹 그쯤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라고 하니까 그분의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크림 전쟁에서 이게 야전병원에서 활약한 공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니까 당연히 뭐 전쟁에 가서 이렇게 활약했다는 건 높이 사지만 뭐 부상자들 치료하고 한 거는 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특별히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간호사의 좀 대표적인 인물로서 계속 좀 추앙받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은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읽었을 만큼 뭔가 혁신을 해냈대요. 뭐를 했느냐? 왜 혁신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현대 의료 행정 시스템의 기본을 좀 만드는 데 기여를 했어요. 간호사가 그 19세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의료 행정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그 현대 사회의 의료 시스템의 기본을 그 19세기 당시에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뭔가 해낸 사람이긴 하네요. 해낸 사람이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의료 행정 관련된 문제를 개선해서 완전 바꿔놓고 지금 이게 프레임 자체를 바꿔놓은 사람이니까 혁신가라고 불리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 크림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크림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사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흑해에 있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곳인데요. 반도니까 튀어나와 있는 곳인데 이 크림 전쟁이 나폴레옹 시대랑 1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발생한 전쟁이에요. 근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크림 반도를 거쳐서 러시아가 이쪽에 있으니까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흑해 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고 대서양까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진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 뭔가 교두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림 반도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를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오스만 투르크 그 이슬람 제국의 이제 지금의
터키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제 막고 있으니까 이곳을 이제 차지하려고 했고, 명목상 이제 러시아 정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전쟁을 발발시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터키 이슬람 그 종교를 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는 굳이 뭐 도와줄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 터키 쪽에 붙어서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돼요. 왜냐? 얘네 러시아가 여기를 들어와서 뚫고 나가면 이제 더 뭐 자기네들까지 위험해지고 러시아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 전에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이 발발을 하고 이때 영국 출신인 나이팅게일이 여기에 와가지고 야전병동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혼자 한 건 분명히 아니겠죠.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수많은 감염자와 부상자를 구해낸 그 이력이 있는데, 보면 나이팅게일이 딱 도착해 보니까 전쟁에서 뭐 총 쏴서 이렇게 뭐 치명상을 입어서 죽는 사람들보다는 그 전쟁 중에서 이게 야전병원으로 이전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너무 더럽다 보니까, 너무 더럽고 막 거기에도 뭐 이질이나 흑사병 이런 게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불결한 의생으로 죽는 사람이 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에, 그걸 치료할 수 없다는 것에 이제 나이팅게일은 큰 고심에 빠지게 되죠. 고심에 빠지게 되고, 엄청 부상자들이 어마어마했대요. 숫자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냥 병동 하나에 2,000명 정도를 수용을 했고, 한 6km 정도가 넘는 공간에 2,000명을 다 수용을 하면서 침대에 이제 환자가 누워 있는데 거의 침대와 침대 사이의 간격이 30cm도 안 됐대요. 그 정도로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당연히 세균이 막 옮아지겠죠. 그렇게 좀 더러운 상황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이팅게일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정말 고심을 해서 공중위생 개념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공중위생 개념을 도입을 해서 펼친 주요 내용이 환자들 사이에 이제 30cm로 막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최소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12명으로 좀 확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원할 때 간호사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처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이나 뭐 환기나 속도, 온도, 습도까지 엄청 신경을 많이 썼대요. 이때 당시에가 이제 19세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 획기적일 수도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의 얘기니까.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만들어낸 현대 이제 의료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공중위생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망률이 원래 들어오면 50%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 떨어져서 한 2%대, 3%대 이렇게 확 줄어버려요. 여러분들 성적 등급 한 등급 올리고 1% 올리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망률 자체를 이렇게 확 줄여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을 고심해서,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 위생 개념을 지키도록 이제 뭔가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는 사람 수가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나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림 전쟁 사망률을 이렇게 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이 전략을 쓸 때 처음부터 잘 먹혔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위생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신경을 썼을 건데, 분명. 그러니까 왜 나이팅게일이 이거를 실천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면은, 그때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니까요. 그때 당시에 간호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이제 청소부, 하녀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좀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완전 하대하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의 인권 자체도 높지 않았을 거고 지금 같이 위생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한낱 이제 간호사인 사람의 말을 게다가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막 혁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상당히 뭔가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나이팅게일이 접근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딱 내 본연의 임무가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본연의 임무는 결국에는 간호사니까 환자를 살리는 게 내 최고 목표야. 당연히 내가 환자를 살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 간호사들이 효과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간호사의 본질을 정말 좀 파악을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이미지가 간호사에 대한 그때 당시의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뭔가 본질을 파악하고 그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이런 공중위생 개념을 전 이제 부대에 적어도 야전병동 안에 실현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병원들이 이런 위생 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시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주로 잘 살펴보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야 환자 오면 환자 받고 눕히고 닦이고 뭐 이렇게 소독해주고 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행정을 썼을지를 딱 이렇게 정리를 좀 해요. 그게 나이팅게일이 좀 추진력 있게 그리고 실천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간호사의 본연의 임무가 뭐고 그거를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되려면 해낼 수 있게 되려면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의 본질이 갖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과 수단을 써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한 50년 동안 그 간호사 생활 그리고 뭐 사회생활도 했겠죠.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그 동안 그 군인들이나 그 사회 정치인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10,000통이 넘는데요. 지금이야 뭐 편지 하나 써가지고 이메일로 막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쫙 뿌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됐었고 거기에 이제 또 방송되는 거 주소도 알아야 되고 막 이랬는데 10,000통이 넘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개선해달라, 바꿔야 된다,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만약에 나이팅게일의 개인 사유로 내가 행복하고자 그냥 나 잘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뭐 돈 좀 올려줘 이런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먹혔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목표는 야, 나 이거 잘 살아보자. 나 사회를 개혁할 거야. 라고 나이팅게일이 생각하고서 이 간호사를 시작한 게 아니듯이 그냥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더 잘하려면 그리고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하려면 뭘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과 수단을 펼치는데 그렇게 막 10,000통이 넘는 편지도 보내고 이 사람이 수학을 좀 좋아했대요. 수학을 엄청 좋아하고 잘해서 의료와 관련된 이런 통계 자료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대요. 뭐 환자가 어떻게 죽어나가고 뭐 그 처치가 어떻게 되고 며칠간 병동에 머물고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없었는데 이 나이팅게일은 좀 수학을 잘 하니까 뭐 상관관계를 밝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로 데이터로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딱 제시를 하니까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고 이게 팩트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침대 사이사이에 간격을 안 늘려놨더니 간격이 좁았더니 사망률이
이만큼 한 50%였는데 그것만 뛰기만 해도 뭐 몇 프로대로 줄었다. 뭐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병동에 케어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팩트로, 그 숫자로, 이렇게 수치로 보여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뭔가 그 전략적으로, 수단적으로 이게 설득력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과 수단을 통계도 하고 그 편지로도 쓰고 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인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발견을 했어.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뭐 원래 그래. 뭐 관습이 그래. 뭐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얘기야. 상당히 그냥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편한 줄 알아. 그냥 그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요즘에 불리듯이 어떤 목표를 알았을 때 이 사람은 바꾸려고 행동을 했어요. 실천을 했고 실제로 그 다음에는 사망자 수를 2%대, 3%대로 확 낮추고 그 성과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가 그 영국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프랑스군 그리고 뭐 러시아 막 이렇게 다 퍼져서 전 세계적인 이 위생 보건에 대한 틀, 인식 틀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 틀이 변하게 되고 지금의 사회가 이루어졌듯이 그 프레임을 바꾸게 한 혁신을 펼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펼친 혁신이 대중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었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여성 최초로 그 영국 통계학회인가? 영국 왕립 영국 뭐 통계학회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회원이기도 할 정도로 통계를 잘했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 자료들을 내 보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군 병사 살리자고 이렇게 간호사가 제시를 하고 하는데 누가 안 들어주겠어. 당연히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이유를 타당하게 만들어낸 거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고 간호사니까 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근데 그 방법 외에는 뭐뭐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통계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왜 절대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인식 틀까지 변화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것의 바탕에는 선한, 착한 영향력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결코 뭔가 이제 뭐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뭐 개인의 행복을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출발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였는데 그냥 이 사람은 밥 벌어먹고 사는 일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말만이 아니에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또는 그럼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점점점점 이러고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행동과 실천이 없었다면 당연히 백날 목표나 뭐 전략 수단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창의력이 있어도 행동 실천이 없으면 이 성과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 나이팅게일의 의지가 제대로 작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나이팅게일이 그때 당시에 이런 혁신적인 뭔가 도전을 계속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계속 실패를 계속 맛봤겠죠.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때 당시에는 뭐 좀 높지 않았고 뭐 그냥 적당히 그냥 환자들 이거 소독이나 해줘 뭐 밥이나 챙겨줘 뭐 청소나 해 이랬을 건데 그때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바꾸고 막 이런 부단한 노력들 통해 그게 없었다면 당연히 지금도 우리는
간호병동 바로 코로나 누가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바로 옆에서 이러고 앉아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가들이 사회 이제 곳곳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겠죠.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그냥 하녀 취급받던 간호사들, 그냥 전문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문인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이 나이팅게일의 이미지, 그 간호사의 이미지 자체를 지금 현대화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이렇게 위치를 좀 이미지를 만드는데 공고히 했고, 그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초로 간호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지금은 뭐 대학에도 간호학교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교육 시설들이 있지만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 최초로 간호학교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한 일이 통계학자이기도 하고요. 통계를 정말 잘했다고 해요. 통계를 정말 잘한 통계학자이기도 했고, 의료행정가, 의료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편지를 엄청 쓰면서 로비스트를 한 전략가로서의 면목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리고 간호사의 체계를 만든 사람으로서 혁신가 여러분 많다는 것 동의하시나요? 네, 이렇게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수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나는 그냥 쟤네들이랑 똑같아, 평범해, 내가 무슨 혁신이야, 난 그냥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게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나는 뭐 천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저런 사람이니까 위인이 된 거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큰 혁신을 이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같은 반 학우들과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결코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의 동생,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똑같이 그냥 그 생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꼭 다른 사람들, 남의 인생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나는 그런 혁신이고 뭐고 문제고 필요 없고 그냥 난 남들과 똑같아요. 평범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굳이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뭐 특별함이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아. 그냥 진짜 많은 그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냥 90억 인구 중에 한 명이야. 뭐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SNS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취급받을 때 너는 왜 남들과 다르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도 똑같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 거랑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증명하고 싶어 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DNA, 뭐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도 정말 드물대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 넓은 세상에 그리고 이 많은 인류의 수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평범해라고 자기 비하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남들과는 일단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겠죠. 남들과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뭐 보통이면 그냥 인간의 욕구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냥 진짜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것보다 남들보다 게임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뭐
좀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근데 이 남들과 다름을 증명하고 싶고 좀 특별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난 나만의 길을 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리미티드 제품도 갖고 싶고 뭔가 이렇게 차 같은 것도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한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죠. 물건을 팔 때 야, 우리 제품은 이 제품이랑 달라. 세련됐어. 아니면 더 빨라. 더 가벼워.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메모리가 이만큼 커. 우리 거 사야 돼. 너 쟤네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야 돼. 우리 걸 사.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달라. 다르다. 내 건 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 그나마 이제 먹힐까 말까죠. 아니면 우리 제품이 더 싸. 그러니까 우리 거 사. 가성비 좋아. 이렇게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죠. 그럴 때,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마케팅을 펼치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 회사에 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제품만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제품이 뭐가 다른지, 남들과 어떤 기술이 다른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회사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남들과 우리는 똑같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CEO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되어야 돼. 하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팔지 말자.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돼야 돼.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자. 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틀게 되고, 이제 이후에 이 사람은 회사 사람들과 이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를 하게 돼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세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아까 혁신이었죠. 혁신가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자 해요. 계속 그래서 뭔가 그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것에 성능을 개선시키고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기존이랑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내놓는 편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제 개발 방향을 잡아서 계속 그쪽으로 회의를 계속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새로운 거여야 돼. 기존에 없었던 거, 진짜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혁신가들을 위한 제품이니까 달라야 돼. 결과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시간도 들였고 자본도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거를 시도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에 또 동의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된 자본금도 갖춰져 있었겠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를 이렇게 관점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니까, 야, 우리 좀 전에 거에서 이거를 개선해 볼까? 이걸 조금 추가하면은 좀 새 것처럼 다른 거 새로 개발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아예 틀을 바꿔보자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대박이 났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10억 달러의 빚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시도를 한 끝에 결국에는 1년 만에 4억 달러 흑자로 확 뛰어요. 10억 달러의 적자였는 4억 달러로 확 떴으니까 14억 달러가 훅 올라간 거죠. 흑자로 이런 정말 신화적인 일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쯤 들으면 이제 누군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이렇게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부임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많이들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진짜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혁신가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다양한 혁신가들 중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계속 혁신가로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가장 좀 가까운 시점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맥 그리고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을 아이팟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연달아 성공을 이뤄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맞물려서 그 대부분 디지털이나 IT 기술과 관련된 업종들이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은 그쪽에서도 좀 생각지도 못한 정말 혁신을 이룬 작품들이었죠. 특히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딱 멋있게 진짜 이 사람은 말도 잘하잖아요. 전략적으로 PPT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딱 집어서 아이폰입니다. 딱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와 정말 혁신적이다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겠어요. 애플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나 그런 혁신이 좋아서 산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은 이제 그 스티븐 잡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IT 기업으로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게 됐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1등 기업으로 애플이 계속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혁신가로서 성공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퍼스트 무버였어요. 처음 움직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따라잡을까? 아이폰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터치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폰을 빨리 똑같이 만들어내는 패스트 팔로워들. 그냥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을 갖춘 그런 기업을 뜻하는 게 패스트 팔로워인데 이 패스트 팔로워와는 달리 산업 자체의 변화를 좀 주도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딱 죽고 이렇게 멱살 캐리 하듯이 그러니까 야 산업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나 따라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사람. 아이디어를 새롭게 혁신가들을 위해서 내놓는 정말 창의적인 선도자였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앞에 말에 답이 있어요. 앞에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우리 제품은 이 전에 것들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냈는데 조금 우리 제품이 더 나아.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더 팔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본래 있던 제품에서 더 이게 뭔가 나은 제품을 그냥 제작을 했던 데 비해서 잡스는 이 초점을 완전히 이제 뒤엎어버린 퍼스트 무버였죠. IT 기업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거기에 참신성, 창의성이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혁신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걸 보면 거의 발명 쪽에 가깝다, 발명에 가까운 뉘앙스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발명이 곧 사회 혁신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명이나 혁신이나 모두 이제 뭐 램프를 개발하거나 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뭔가를 발명해내는 것을 그게 곧 혁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뭐 AI든 뭐든 이렇게 다 개발을 했을 때 그게 사회를 이제 많이 바꿔내니까 뭐 기계혁명에서도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을 발명해냈으니까 혁신이 이루어졌네. 그럼 발명이 곧 혁신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좀 두 개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발명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물질과 기술 그리고 기구에 대해서 좀 하드웨어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졌다면 물건에 대한 개념이 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혁신은 뭐 기술 변화도 분명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발명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기술 변화 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나 관념까지 이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발명을 해도 아이디어도 좋고 참신성도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아요. 그럼 혁신은 아니고 혁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발명을 할 수는 있고 새로운 물건을 낼 수 있고 기술이나 기구를 이론을 도출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정말 사회의 전반을 뒤바꾸는 제도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나 현대 의료 그 공공위생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듯이 그 스티브 잡스가 당연히 모든 옛날 사람들이 전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스마트폰의 형태로 된 가치관이나 관념 이런 것들을 확 바꿔놨듯이 혁신과 발명은 조금 구별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둘 다 공통적으로 발명이나 혁신 모두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죠. 그러나 혁신은 제도나 관념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로 들려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사회의 제도나 관념이 변한다는 것, 대중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까지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꿀벌이랑 여기 뒤에 보시면 정말 귀엽게 생긴 꿀벌이 있고 그러니까 흐트러지게 패인 이렇게 이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꿀벌과 나무에서 비교해서 이걸 설명을 하자면 꿀을 혁신가, 꿀벌을 혁신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나무를 자원을 갖고 있는 거대 조직, 대중들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꿀벌은 혁신가인데 이 나무, 자원을 갖고 있는 건 어쨌든 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변할지 안 변할지를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에는 나무고 이 꿀벌이 이렇게 분을 해가지고 날아가야 이제 결국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뭔가 생명이 더 연장이 되는 건데 그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발명품만으로는 그 사회가 바뀌지는 않고 결국에는 정부나 국가나 사회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어야 되겠죠. 납득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행동이나 실천이 되어야지만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불꽃이 빠바박 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혁신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회에 문제가 있어. 저거 좀 불편해. 별로인 것 같은 사회 현상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냥 원래 그랬어.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에서는 변할 수 없어. 당연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인식조차 못한 문제들. 여러분만이 뭔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야겠죠. 문제를 인식을 했으니까.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도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이제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죠. 실천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왜 때문에 나온 건지를 파악을 해서 해결을 시도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 해결을 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벌써 뭔가 해결이 됐었어야 됐는데 막 실타래가 얽혀 있는데 그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창의성, 참신성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해결 방식에는 계속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는 프레임, 당연히 그냥 문제긴 문제인데 원래 그랬어. 너 무슨 뭐 이렇게 다 불편하대. 그냥 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이 사회가 아직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이 문제를
계속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열정도 또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뭐 내가 본질 파악했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할지도 알아. 그래서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계속 시도하려는 열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 시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게 사회혁신이에요. 그래서 사회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이팅게일이 실제로 그 문제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았듯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잘 본질을 파악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사르르르 녹아가지고 사회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혁신가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파악을 해요. 스티븐 잡스가 그냥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봤자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나는 우리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봐. 다른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 돼. 그렇다면 뭔가 물건을 파는 것에 혈안이 돼서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를 계속 그냥 나와서 누가 그걸 빨리 내나 이것에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 방향성 자체를 확 틀어버리는 주도하는 기업이 될 거야. 혁신 기업이 될 거야 하고서 본질 파악을 하고 아이폰과 아이맥과 아이패드와 아이팟을 개발을 해서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됐듯이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 본질 파악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했느냐. 아까 얘기했을 때 발명이랑 혁신이랑 다른 게 결국에는 나무가 되는 자본이 되는 국가에 그리고 또 사회에 그 사람들의 공감하고 그 사람이 혁신가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혼자 개인이 어떻게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개인이 나 잘났어라고 얘기를 자존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존감이 있고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대중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혁신가로서. 그렇지 않으면 공감 능력이 없다면 정말 이상한 괴상한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고 거의 이제 이렇게 법과 접촉되는 형태의 과격한 형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다.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본질을 파악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은 아픈 사람들한테 공감했고 왜 군대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군인들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았고 내 동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사이의 연결고리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럼에도 자기가 이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양쪽 다 그냥 맞는 얘기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꿰뚫는 관통하는 통찰력을 보여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듯이 공감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근데 공감 능력이라는 게 나는 좀 그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공감 능력은 여러분들 지금 그냥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계시면 충분히 갖추고 있는 능력인 게 어느 동물들 고래, 침팬지, 원숭이, 또 개, 고양이 다 파충류 다 어떤 종을 갖다 놔도 모방을 가장 잘하는 그 모방 능력이 뛰어난 게 인간이라고 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똑같이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타인의 상황이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사고력이 많이 커져서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가나다도 겨우 가나다를 읽을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못하는 진짜 2살, 18살 이런 애기들이 엄마가 울는 것을 보고 같이 울고 엄마가 웃는 것을 보고 같이 웃고 행복해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떤 표정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들 그런 걸 봤을 때는 인간은 생각보다 공감 능력이 그냥 탑재되어 있어 안에 탑재되어 있는데 이제 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우고 그리고 뭐 경험들을 하면서 이 공감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DNA 안에는 아예 공감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뭔 생각을 하고 뭔 감정을 갖던지 말던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혁신가로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꼭 혁신가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맨날 싸움 나고 맨날 감정 싸움하고 진짜 뭐 길 가다가 어깨에 이렇게 부닥쳤는데 저 사람이 좀 몸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앞을 잘 못 봤구나 스마트폰 하느라 그랬구나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냥 서로 양보하면 넘어갈 일인데 막 일이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공감 능력을 여러분들 좀 갖고 있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응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이 사회인지 발달 능력이 계속 좀 갖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 불쾌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내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왠지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왠지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뭔가 있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는 뭐 배가 고파서 졸려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는 것.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당연히 이제 공식이 딱 나왔어요. 문제가 뭔지를 일단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 본질을 파악할 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나만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 하는데 그걸 내가 고치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좀 까칠한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다양하게 정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충분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건은 회사에서 해고되는 순간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이것도. 저렇게 막 승승장구해서 회사를 이렇게 일으킨 사람인데 애플을 설립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나갔던 거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정말 나도 그런 실패를 겪었어요. 모든 혁신가들이 좀 실패를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자체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대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단 1%도 없대요. 뭐 아인슈타인이든 에이슨이든 수많은 실험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혁신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우리한테까지 좀 전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간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스티븐 잡스도 아이폰을 딱 개발을 해서 아이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딱 한번 야 진짜 제대로 된 혁신이다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 지금 아이폰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기존에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혁신감과 지금의 아이폰은 결국에는 혁신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혁신에서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수정하고 할 뿐이죠. 아이폰이라는 것 자체를 그 네이밍 자체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혁신가들조차도 꾸준히 실패를 맛보았고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뭔가 극복을 이뤄왔으면서 혁신가로서의 자리에 있더라도 늘 영광스럽지도 않는 삶. 그것이 그냥 모두가 대중이 다 겪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건데 그럼에도 혁신가들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혁신의 아이폰이 그 애플에 대해서 계속 혁신이 없다. 뭐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개선해서 오늘 카메라 하나 더 달고 색깔 좀 바꾸고 뭐 크기 좀 바꾸고 이게 혁신인가?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혁신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대중들이의 시선을 견뎌내야 되는 게 혁신이죠. 그럼에도 이 혁신가들이 끝까지 도전을 하고 막 몇백억의 몇 조의 빚을 지면서도 그리고 세계인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혁신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관심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냥 끝까지 도전을 한 이유는 결국엔 자기가 본인 자신의 가치를 믿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믿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 실패하고 했어도 한두 명씩은 주변에서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믿는 가치관을 그냥 계속 시도하고 냉정한 시장의 평가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꿋꿋이 감내하고 이렇게 좀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혁신가들 주변에 꼭 그렇게 좀 이렇게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없고 남들이 그냥 주변에서 해주는 힘내 이런 것도 본인한테 위안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본인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위인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일대기 같은 것들을 보고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그래도 힘을 얻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꼭 여러분을 만약에 정말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좀 실망감을 가지시지 말고 뭐 친구들도 있지만 만약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 내 스스로 나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좀 위인의 전기 같은 것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갈 사회의 상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다 보시면 스스로 좀 해야 될 일들이 보이시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세상의 눈초리를 견뎌내고 수많은 자금적인 압박감을 견뎌내고 공부를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내면서 그거를 견디게 해주는 열정, 자기에 대한 믿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실패로 축적된 경험 내가 이제 뭔가 이 실패에서도 경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열정을 바탕으로 얻게 된 경험과 결국엔 실력,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실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조금 추가돼서 필요한 게 약간의 운도 필요하겠죠. 그게 시대와 맞아야 되니까 발명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열정과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기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귀인을 또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운도 필요한 게 혁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 열정과 경험과 실력이겠죠. 그러니까 열정, 경험, 실력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견뎌내고 꿋꿋이 감내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고, 이 운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안 맞아라고 하면서 이 나머지 세 개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시대가 지금 엄청 빨리 바뀐다고 했죠. 게다가 그리고 엄청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해서 시대가 맞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다 보시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이 열정과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운을 쟁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잘 길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가 사회적 리더들 그리고 혁신가들, 지금의 세상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으로 넘어가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노력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서 보지 않고 뭔가 바꾸려고 시도를 했구나. 주도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면 되잖아요. 실천하면 되는데, 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이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이제 미래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력을 높여야 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제 얘기 중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던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쨌든 뭐 질문이 솔직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사고력 높이기에서 마음을 열고 어쨌든 호기심을 갖는 것과 그리고 질문, 왜 그럴까? 그럴까? 정말 그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되묻고 하면서 개념을 잡아가야 되면 이제 조금 더 그냥 얕게 알았던 그 생각들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방법적으로 질문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뭐 좀 알아가는 방법도 그냥 단순히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책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불가능한 거는 솔직히 어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좋은 습관 만들기 방법도 습관을 너무 원대하게 크게 잡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게 잡고 조금씩 늘려가거나 꾸준히 지속만 해도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것조차 힘들면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습관이랑 연결 지어서 좀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지속하면 습관으로 굳어진다. 내 좋은 습관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뭔가 준비만을 하지는 말고 일단 시도해라. 완벽할 필요 없다. 습관을 갖고자 하면은 시도하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제 제 강의를 듣고 이것을 시도하고 하셨다면, 오늘부터 습관 시작이야 이렇게 하셨다면 벌써 하루 취한 건데 이거를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나 난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약 한 9월이니까 9, 10, 11, 12 이렇게 2020년 4개월 코로나로 인해 날아간 나의 정상적인 이제 2020년 4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좀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뭐 습관이라도 하나 만들고
때도 뭐 영어 단어나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책 하루에 한 쪽씩만 읽어야 되겠다.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만약에 만드셨다면 그분은 그리고 그거를 지속을 하셨다면 지속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신다면 이제 12월 끝날 때쯤에 정말 기분 좋게 끝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선생님 강의 잘 알아듣게 잘 얘기하시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스텝씩 벌써 이미 한 단계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본인한테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지 맞는지는 일단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요. 다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수험생으로서 계속 이제 앞으로 진로를 더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 운 나쁘면은 뭐 150, 200살 막 이렇게 살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우 뭐 20년도 안 사는 삶에서 앞으로 인생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고등학교 때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때 동안이라도 진짜 작게나마 수험생 공부하시느라 또 운동하시느라 막 힘드시겠지만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여기에서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또 더 나아가서 혁신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구나, 적극적으로 했구나의 사례를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장담을 하고 끝나면 제가 진짜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유지를 계속 하셨는데도 뭔가를 내가 뜻하는 바를 못 이뤘다. 그 목표에 맞는 내가 습관을 기르는 방법, 사고력 키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나는 글러먹은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뿐인 거고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고 지금 당장에 오늘 끝나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제가 성공을 장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강의 종료된 이후에도 조금 더 한 번 더 강의 내용이나 좋은 습관 내가 갖고 싶은 습관이 뭘까 내가 나한테 필요한 습관이 뭘까 그냥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지속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좀 응원하고 이렇게 권장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냥 하십시오. Just do it. 막 이런 광고 있잖아요. 나이키 광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준비하시려고 또 완벽하려고 막 나 계획 진짜 완벽히 짜야지 라고 하면은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럼 하시면 됩니다. 네, 꼭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올리시고 없으면은 잠깐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3일차 특강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이 시간에 2시부터 출석 체크할 거니까 오늘 좀 3시 넘어서 들어오는 학생들 많은데 잘 확인해서 내일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